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소개하죠.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숨차게 뛰어오셨죠? 네. 요즘 뭐 제가 이동 시간으로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한 10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얼굴이 좀 부었어요. 탄 거 아니고요? 타기도 했고. 어제 뭐였지 내가? 타고 붓고 뛰고. 네.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패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좀 오랫동안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그분.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저 카메라 보면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저도 어색하네요. 처음 나오셨어요, 뉴스쇼에. 뉴스쇼에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전화 인터뷰는 전화는 하셨지만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나와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촬영은 처음 왔고요. 스튜디오 아담하고 좋습니다. 아담하고 좋죠. 두 분은 안면이 있으세요? 이준석 위원장하고. 예, 무슨 토론회 자리나 혹은 방송 자리나 이런 데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사실은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정말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뭐 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접점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그러네요. 예, 그때 뭐 토론도 같이 해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이는 괜찮으세요, 두 분? 뭐 많이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좋지도 특별히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는 사이에 그런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뉴스다. 그나저나 이준석 위원장 왜 그렇게 붓고 뭐 얼굴 타고 뛰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고 그제 거의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의 진짜. 왜요? 뭐 했길래요? 아니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를 이제 원래 후보 등록을 한 10며칠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8, 9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당대표 출마. 네, 근데 당대표 출마하려고 그러면 뭐 전당대회 때 출마 영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래 넉넉고 있다가 한 10일쯤 되면 시작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9일까지 등록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내일 모레. 그래서 정신없이 막 전국 돌면서 지금 출마 영상 찍고 막 이러고 왔죠. 그러느냐고. 네, 어제 제가 참 기겁했던 게 제가 924km 운전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직접. 네. 아니 저희 선거 캠프에 이게 선거 캠프가 워낙 젊은 사람들로 총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꾸려지다 보니까 면허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하루에 1000km를 운전하고 지금 퉁퉁 부은 얼굴로 온 이준석 위원장. 결국은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네요. 네, 하는데요. 자꾸 이제 모 후보 진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불출마설을 유포해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제가 확답을 드리지만 출마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출마 선언 공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이미 했어요 옛날에. 제가. 아예 공식 방송에서. 출마 선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오늘 뉴스쇼에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 선언 합니다. 지금 8시 25분 42초에. 나중에 가서 또 요식행위로 또 해야죠. 정론가 또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작년에 당대표 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총선만큼 어려운 게 당대표 선거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랑 그렇게 치열해요? 더군다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직선입니다. 100%. 여론조사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당원한테 전화하고 당원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박 의원님 말씀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거,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라는 것도 사실상 여론조사랑 대당원 여론조사가 많이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원 기반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당원들만 선거를 하니까 어려운 게 있고요. 왜냐하면 당을 잘 알고 후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어려운 선거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조계종 선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요? 대의원이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다 스님들이 뭐 이제 다 원하시는 바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절이라는 특성상 찾아다니려면 하루에 5군데 찾아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저기 산골 여기 산골.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계종 선거가 제일 어렵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 선거도 좀 핵심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였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박원석 전 의원이 꼽아온 상한가부터 가보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당대표를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역대 최초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일단 뭐 당대표가 막 되셨으니까 또 여론이나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있고
개인 정치 이력으로 보면 2003년, 2006년 예. 이렇게 열린우리당 당시에 당의장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한 12년 만에 예. 정당의 지도부에 복귀를 하셨고 그러네요. 그 사이의 정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정치인으로서는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기복이 있는데 컸어요. 거의 일관되게 내리막을 걷다시피 했고 또 원외에 계시면서 예. 야인 비슷하게 정치를 해왔는데 20대 국회에 복귀해서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중간에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예. 또한 그 형태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정당 지도부에 다시 복귀하면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인지도가 상당한 분이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지내셨고 또 예. 장관도 지내셨고 예. 정치적 경륜이나 역량도 검증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평화당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은 일종의 이제 자녀 정당의 느낌 그리고 파생 정당의 느낌 이런 파생 정당의 그런 느낌.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합칠 정당 아니야 민주당이랑 이런 그렇죠. 느낌 같은 그러니까 이게 게 뭐 늘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속될 정당이라기보다는 정계 개편에 의해서 예. 뭐 민주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지속되지 않을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정동영 당대표 그 수락연설을 보니까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평화당 이름도 잘 모른다. 예, 예. 하지만 정동영 이름은 국민들이 많이 안다. 그래서 이거 당을 당답게 만드는 게 목표고 당을 당답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예. 하나는 이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겠다. 거기서 저는 정의당 분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겠다 하면서 첫 공식 일정이 어디였냐면 부산의 영도조선소. 한진중공업이었죠. 네. 그렇죠. 영도조선소 방문이 정동영 대표의 첫 일정.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겠다. 정의당 분으로서 답변 주시죠. 환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가 대체로 보면 예. 뭐 큰 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책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예. 우리 정치 전체에서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정체성이 좀 불분명했던 어떻게 보면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정치 기반 이외에 예.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예. 그런 민주평화당을 진보적인 예. 그런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현장 중심의 예, 그런 예. 민생 정치를 강화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요. 환영한다.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을 진정성 있게 지향해서 정의당이 긴장할 정도가 된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 야당 정치가 조금은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영도조선소는 좀 각별한 인연이 정동영 그 신임 당대표하고 좀 있는 데죠. 2011년도에 한진중공업이 400명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예. 김진숙 당시에 이제 노조 지도위원이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할 때 예, 예. 희망버스를 타고 현장을 많이 찾았던 정치인 중에 맞아요. 한 명입니다.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최루액 세례도 맞으셨다고 하던데 당시에 그랬던 이제 야인 시절에 본인의 정치 행보를 다시 환기하면서 예.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방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저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4% 넘었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위협할 수도 있는데 민평당이. 글쎄요, 저는 뭐 위협이라기보다도 뭐 저는 파이를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키우는 시너지 거라고 효과가 본다. 더 커질 가능성이 환영한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동영 대표가 그 점에 이끄는 있어서는 민주평화당?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동영 신임 대표의 그 어떤 그런 진보적인 예. 내지는 뭐 민생 현장을 강조하는 그런 예. 리더십은 야인 시절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진정성이 검증이 된 측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그 팔로우십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형성될 수 있을까? 예. 혹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정동영 대표 취임을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평화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인 색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박지원 당으로 보인 게 사실입니다. 예, 솔직히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동영 대표는 대선 주자까지 지내신 분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한진중공업 그 당시 사태 때부터 해서 상당한 민생 행보를 거르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를 하지만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쪽에서 많이 하던 행보들과 비슷한 게 많아요 보면은. 예, 예. 예. 이게 지금까지 민평당이
가지고 입고 있던 옷이 아닌데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좀 약간 의아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이제 정계 개편 내에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정동영 대표의 그 노선이 인정을 받으면은 아마 지금 정의당과 민평당이 목을 걸고 있는 지금 그 교섭단체 복구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번에 지금 아무리 정책 행보한다 그래도 교섭단체 복구가 안 되면 과거의 교섭단체 시절만큼의 그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현 대표께서 정책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초기에는 아마 정치력으로 대선 주자까지 지내신 분의 정치력으로 뭔가 일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주안점을 둬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면서 의석이 지금 하나 줄어들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원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 결국엔 노회찬 의원께서 계셨던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또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선 그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너무 멀죠. 내년 4월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손금주, 이용호 이런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는 방법. 그 두 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인 영입 노력을 해왔는데 뭐 성과는 없었어요. 거기랑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없어지면서 어느 정당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차후를 도모하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영입 제안에 선뜻 응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정의당에서 저희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을 함께 교섭단체에 모셔서 다시 교섭단체를 복원하자 대신에 두 분에게 당적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는 말고 무소속인 상태에서 교섭단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당장의 부담은 좀 없이 교섭단체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섭단체 구성원인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답 때문에. 들으셨어요? 네, 아직은 안 들었습니다. 공식 알겠습니다. 제안을 이제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그 당에 소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에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실제 중요한 상임위 간사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원장 자리는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생길 때 떨어져 나가신 이유가 민주당에 가시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섭단체에 실익 없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행위 나중에 지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 과정 속에서 쉽진 않을 거다.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쉬운 답이 지금 안 나오는 거다 그 말씀. 이랬다가 나중에 만약 민주당 행을 결정하게 돼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교섭단체 또 깨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욕까지 먹으면서 또 깨고 싶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 두 분은. 알겠습니다.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행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게 또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당원들 그것 또한 이분들의 고민이시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교섭단체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정현 대표는 생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도 전혀 없을 거고. 가만히 있는 이정현 의원을 아니 무소속 의원이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지금 뭐 무소속이나 연대 가능한 교섭단체가 당 정당이 민중연합당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거기도 의원이 한 분 계시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고려 안 돼 있나요? 근데 이제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관심 없으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관심 없을 것 같고요. 선택지가 좁네요, 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옵니까 이 이름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이번 정부에서 약간 죄인 비슷하게 돼 있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동연 부총리가 협상의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그분을 삼으면서부터 이제 이분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의 사법 처리가 국민 정서보다 더 강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간 의아할 것이고 또 약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국민적 반발이 좀 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행간에서도 사실은 좀 다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그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찾아가서 뭐 광화문에서 일자리가 20만 개 나오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총님이 하신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기업인을 찾아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늘상 있었던 것이고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전에 뭐 재발절인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정부에서
구걸하는 티는 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관계자 발로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자가 당연히 듣고 한 걸 텐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예. 아니 왜 저런 걸 선제적으로 이야기하지? 국민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무슨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은 솔직히 옛날에 중국의 어떤 왕 같은 경우는 오랑캐 옷을 입고라도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만약 그런 의지 보이신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뭘 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의식을 하고 있구나 지지층을 지금 지지층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범죄시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주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도 굉장히 범주가 넓어지고 지금 확장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경유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컨택을 하는 것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이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정부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정부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대기업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조금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시라.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좀 전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 말씀하시면서 늘 하던 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늘 하던 걸 또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재벌 해요. 찾아가서 일자리 달라. 예, 얼마 전에 그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하면서 SK가 1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SK가 발표했던 41조 투자 계획 안에 포함된 계획이에요. 그걸 재탕 삼탕 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2013년부터 거의 매해 이 재벌 총수들과 여러 형태의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고용 계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그 뒤로 점검도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똑같은 방식의 이 생색내기 그리고 알맹이 없는 그런 행보를 정부가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보여줘야 될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이냐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벌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재벌을 무조건 배관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이죠. 지금과 같은 불평등 양극화 이걸 초래하게 된 데는 재벌의 경제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물론이죠. 책임대로 묻고 그리고 재벌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하는 이유는 이윤이 있는데 그리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사정을 봐줘서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투자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투자 고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돼 있고 그 반대급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저렇게 판결 나온 거 아니야? 이 소리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닌가? 문제점 아닙니까? 이 얘기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 지금 이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중요한 어떤 피고인이에요. 이런 분을 지금 만나서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까 이제 지지자들의 반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지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민들로서도 썩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상한가만 하고 지금 끝내게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준석 위원장이 아까 그래서 공식 출마 선언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뉴스다를 계속 나오는 거냐? 당대표 되면요? 계속 나오세요. 돼도. 바른미래당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나오고요. 와, 당대표 돼도 당원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야죠. 그럼 그건 되고 나서 걱정하는 걸로. 되고 나서 걱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나와서 반갑습니다. 이런 문자, 환영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 뉴스다. 하한가는 이거 어떻게 문서로 청취자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저 오늘 하한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꼽았었습니다. 뭐 올라오셨어요, 박원석?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골라. 100만 안티 각오하고 또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건 다음을 좀 기약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